에이스인 줄 알고 따르던 과장님이 알고 보니 후배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상사들에게는 여우처럼 아부하면서 저한텐 매일 막말하고 제 실적도 뺏어가고, 그때 심정을 표현하자면 과장님이 언제든지 때려도 되는 전용 샌드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기생충 과장을 쫓아낸 이야기 들어보시죠. 출근하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보다 더 두려웠던 건 과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소통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과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일도 빠릿하게 해내 일명 에이스라고 불렸습니다. 외적으로도 매우 화려한 스타일이었고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은 과장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과장님이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 시기심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장님을 보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우고 하나씩 적용해 나갔습니다. 인턴 시절부터 너무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였기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퇴근도 마다한 채 업무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제 모습을 다들 좋게 봐주셨고 인턴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큰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생겼습니다. 덕분에 회사 내 입지도 좋아졌고 입사 후 2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 전환이라니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습니다. 아직 감이 좀 없으시네요. 뭐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묘하게 자존심을 긁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들려오는 말. 이거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아요? 그냥 AI로 돌린 것 같은데, 보안상 그냥 물어본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분명 농담처럼 들렸지만 매번 그 말은 제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퇴근 시간은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6시를 넘어서자 저는 눈치를 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머그컵을 헹구고 외투를 걸치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렸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과장님이었습니다. 미양 씨 퇴근하려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 등 뒤를 날카롭게 찌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한마디. 그런데 할 일은 다 끝내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가방끈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과장님도 이제 퇴근하시나요? 과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요. 전 아직 일이 좀 남아서요. 신기하죠? 신입 들어오고 나서 일이 더 많아진 것 같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자리의 동료는 잠시 저를 힐끗 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남은 다른 동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못 본 척 하려는 듯 모두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사무실엔 과장님과 저 단 2사람만 남은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제 귀에 남은 건 책상 위에 내려앉은 서류의 묵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이 저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을 빨리 배운다며 절 다독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내게 된 건 정말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공모전에서 제가 1등을 했고 과장님은 2등을 하셨습니다.
성취감과 뿌듯함을 인정받는 것 같아 몹시 행복했습니다. 하물며 이 공모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에도 보너스가 제공되는 공모전이었기에 팀장님은 우리 팀에 수상자가 2명이나 있다며 기뻐하셨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고작 이제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에게 밀렸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이후로 제가 윗선에서 작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과장님은 불편해했고 그 불편함은 곧 저에 대한 날 선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은 겉으론 신입치고는 잘하시네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둘만 남으면 꼭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까지 불편해지거든요. 누군가에게 지금 상황을 말하고 싶어도 제 말을 믿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에 반해 전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입에 불과했으니까요. 과장님은 그걸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퇴근하던 절 붙잡은 과장님은 제 책상 위에 기획안을 툭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향 씨가 한번 끝까지 완성해보세요. 그래야 배우죠. 겉으론 배운다라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명백한 업무 떠넘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휴대폰에 미안, 회사 일이 좀 생겨서 라는 문자를 남기고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점점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밖의 도로엔 퇴근 차량 대신 심야 버스와 택시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사무실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번엔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새벽 가까이까지 버텼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 기획안이 회의 자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안에 제 이름이 아닌 과장님의 이름 3글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회의 준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더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속까지 취소하며 이 기획안을 만들어낸 건 나인데 과장님께 따져 묻기도 전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던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와 칭찬은 온전히 과장님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쥔 펜은 어느새 하얗게 뼈가 드러날 만큼 움켜쥐어 있었습니다. 차마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 속에 잔잔히 퍼진 웃음소리가 제겐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오자 과장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저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참, 기획안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 신입이라 그런가? 이런 건 기본 아닌가요? 말끝마다 웃음을 섞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니터를 돌려 제 쪽으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옆에서 제가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게 없으세요?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떡해. 회의 석상에서 제 공을 슬쩍 가로채더니 자리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짜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담당자로 맡고 있던 대기업 하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엔 회사의 큰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꼼꼼히 조건을 살펴보던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이득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이 조건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대로 진행하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과장님의 지시대로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터졌습니다. 계약 조건 속 작은 조항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과장님은 땀을 훔치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다가 곧 제게 눈을 돌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검토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양 씨,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 과장님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언제요? 지금 저한테 책임 떠넘기시는 겁니까? 이 정도는 이미양 씨가 처음부터 잡아냈어야죠. 이 정도도 못 잡아내면서 안 잡아 있는 게 담당자입니까? 회사에 민폐만 주러 오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모욕을 그대로 느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이야기 한들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아예 퇴사할 각오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사무실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군요.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실토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흘렀고 손등으로 닦을수록 더 흘렀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상하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모두 있는 데서 저한테 없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전 진짜 죽을 만큼 창피했어요. 집에 가서도 그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꺼지질 않아요. 저 증거 같은 건 지금 정리해둔 건 없어요. 그냥 너무 억울해서 숨이 막혀서 일단 왔어요. 고소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이대로 그냥 회사 그만두면 그냥 다 제 잘못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요. 말을 내뱉는 동안 손은 무릎 위에서 꽉 포개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만으로도 반복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겪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해요. 오늘 당장은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주고받을 때 녹취, 메일, 메신저 캡처, 회의록, 그리고 바로 그날 메모까지 가능한 걸 차근차근 모으셔야 해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몸속 어딘가가 꼬여진 실타래 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 해볼게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볼게요. 입술을 앙 다물고 그렇게 말하자 손끝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휴지 위에 번진 눈물 자국이 마를 때쯤 호흡도 제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지만 아까처럼 갈피를 못 잡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과장님은 하루 종일 저를 향해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출근해서도 밥을 먹을 때에도 회사엔 폐를 끼치고도 잘만 다닌다며 비꼬곤 했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대략 100페이지 분량의 파일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양 씨, 이 자료 당장 내일 오전에 써야 하니까 오늘까지 이 자료 다 정리해 놓으세요. 설마 이것도 실수하는 건 아니죠? 지난번 실수 만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폐라니. 너무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은 비웃듯 허리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지금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까? 본인이 한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과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다 녹음돼 있고 제가 한 것 다 가로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퇴근하려는 절 붙잡고 기회관 시키셨던 거, 회의 자리에서 모욕 주신 발언들, 심지어 지난 프로젝트 때 발뺌하신 것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이메일, 카톡 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못 참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냥 법원에서 보시죠. 과장님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동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제게 꽂혔습니다. 그대로 전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늘 웃으며 위에서는 아부하고 에이스로 불리던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저의 하극상은 사내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직장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의 초성을 올리며 이 사람 아니냐며 본인도 과장에게 당하고 당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다는 사람부터 과장님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여우처럼 윗선엔 아부하고 밑에 사람들은 쥐잡듯 잡더니 잘 됐다는 사람. 이전에도 똑같이 한 명만 콕 집어서 교묘하게 괴롭혔다 등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매일 저를 모욕하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조사실에서 변명으로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는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장님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았고 회의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 듯 아팠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일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모욕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증거를 모으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폭로에 함께해준 분들 덕분에 저는 결국 제 자리와 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